찐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6일 찐세무의 주간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입니다. 저는 찐샘 김진입니다. 일주일 만에 뵙는데 너무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영상을 찍는데 되게 어색한 느낌입니다. 우리 찐생 여러분 일주일 동안 고생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증시가 막 하락하고 있던 미국 증시는 그래도 금요일날 나름의 반등을 보여줬고요.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또 지난주 계속 보게 되면 미국 증시하고는 그렇게 크게 상관없이 그냥 좁은 범위에서 등락, 그러면서 약간의 상승, 요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고 우리나라 증시는 특별한 하락이 없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훨씬 나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시장이 뭐 아주 강한 수익을 주는 그런 구조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된, 제가 이제 원래 생각하고 있던 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주간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시간 이제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일단 금요일 날 반등했던 미국 증시 동향,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시장 영향들 좀 짚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주까지 있었던 우리 시장 동향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섹터별로 약간의 이슈들이 있더라고요. 그 이슈들 좀 짚어보고, 그랬을 때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시장 볼 때 어떤 점검 포인트를 가져야 될지, 그리고 투자 관점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저와 함께 이제 이 시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내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또 시장 임하실 때 큰 테두리 정도를 잡아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해 봅니다. 금요일 있었던 미국 증시 동향, 그리고 우리 시장 영향들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대로 미국 증시는 금요일날 강한 반등을 했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많은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특별하게 강세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을 했다, 반등을 했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예상대로 결국은 안 좋게 나왔지만 장 초반에 상승폭 둔화 정도만 막아내고 그리고 다시 상승으로 돌렸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저가 매수의 심리가 충분히 충만했던 미국 증시의 동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갑작스럽게 나왔다라고 보기엔 조금 어렵고요. 지난 수요일부터죠. 수요일부터 약간의 징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도주군이 미국 증시가 그동안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주도주군의 하락을 중심으로 증시의 약세가 있었는데, 지난 수요일부터 주도주군이 상대적으로 조금 안정을 보이면서 상대적 강세를 보이면서 반등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흐름을 목요일날 급락 과정에서도 보여줬었고, 그랬기 때문에 금요일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미국 증시 매크로 전체로 생각을 해보면 좀 고민할 거리들도 많고 생각할 거리들이 충분히 좀 많은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제 국내 투자의 정석 시간이니까 생략하기로 하고, 월요일 날 저녁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미국 시장의 결론, 그리고 그다음에 변화 흐름, 요 정도에만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미국 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그러면 금요일날 반등을 통해서 이동안 한 20일 넘게 전개됐던 미국 증시의 하락 상황이 이제 종료되는 것인가, 이제 이걸 판단하는 부분일 텐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가능성이 높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만족스러운 반등을 금요일날 보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나스닥 지수인데요. 2% 이상의 상승이 있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5일선을 이제 겨우 상향 돌파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반등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강하게 5일선을 상향 돌파하게 되면 바로 반전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가파르게 내려오는 11선에 걸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현재 상황에서는 11선까지 무조건 뚫고 올라갈 거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볼 이유는 별로 많지는 않은 것 같고, 11선에 다시 걸리고 죄악세가 나타나는 것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워낙 그 하락이 되게 강렬했잖아요. 보는 것처럼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강렬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정말 의미 있는 하락 추세의 종료가 나오려면 단기간에는 아주 강렬한 수준의 반등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11선에 걸리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이 아니라 한 방에 뭔가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있어야 결국은 이 하락 추세가 종료되고 그 다음에 중장기 추세로 보면은 중장기 상승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 가능성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뚜렷해졌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하락 끝났어, 이렇게 단정적으로 판단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이제 지수로 보면 이런 흐름인데, 내부적인 종목별 흐름에서 볼 때 뭔가 선제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조금 더 긍정적인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 증시 종목 중에서 가장 앞서서 가장 높은 수준까지 반등한 종목군들을 찾아보자고 한다면, 그러면 반도체에서는 엔비디아,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팔란티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두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이 두 종목들은 11선을 상향 돌파한 종목이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팔란티어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은 이 하락 추세에 대한 종료 정도는 그래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 정도의 반등인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 이상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상승 추세의 재진입,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팔란티어가 가장 앞서 있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지만, 가장 앞서 있는 종목은 여기서 빠른 상승 전환까지도 기대시켜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수준까지는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이렇게 엔비디아나 팔란티어는 상대적으로 낮다 이거죠. 나머지 빅테크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애플, 그리고 메타 이렇게 보시면 금요일날 반등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실제로 5일선 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메타만 보더라도 1년에 이어진 이 하락 추세의 채널을 상향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의 전반적인 동향이 아주 만족스럽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심리가 조금은 되살아나나, 위험 시그널이 조금은 축소되었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될 텐데, 빅스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하락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최고 레벨에서는 레벨 다운한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20을 넘어가고 있는 수치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정도 왔다고 해서 이제 시장 전체 위험이 큰 폭으로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판단할 부분은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또 위험 선호 심리를 또 상대적으로 또 대변해주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 반등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처럼 반등을 했습니다만,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었던 하락 채널을 벗어나는 수준의 반등은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에서 지수에서 본 것처럼 내부적인 흐름에서도 아주 이렇다 할 뭔가 더 공격적으로 생각할 만한 거리들을 던져주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만족스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 시장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결국 반등에는 성공을 했지만 그냥 하락 추세 종료, 그리고 중장기 상승 추세 유지 가능성까지 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쉽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월요일부터 추가적인 반전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여기에 예산안이 이제 상원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위험 자체는 사라진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장 종료 이후의 이슈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이제 추가 강세 모멘텀의 발생, 그래서 연속 상승, 그래서 반전, 이렇게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거는 뭐 단정 지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런 흐름들로 이어지는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에도 우리는 확인을 했듯이 미국 증시가 연속적인 약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심각한 충격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의 지금 약세 요인이 많은 사람들은 리세션 리스크라고 얘기하지만 실제 증시 위험 자체는 주도주의 하락 위험이거든요. 근데 미국 증시의 실제 위험이 주도주의 위험, 리세션의 위험보다는, 경기 침체의 위험보다는 주도주의 위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미국 증시 주도주의 상승 과정에서 우리가 해당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은 제한적인 영향이었단 말이죠. 특별하게 악화된 영향이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미국 증시가 주도주를 중심으로 반등을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의 반등이 우리나라 시장한테 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건 다분히 심리적인 영향으로만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좀 이제 보다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싶기는 한데, 그냥 냉정하게 좀 흘러왔던 흐름들, 미국 시장과 우리나라 시장 간의 관계, 주도주와 우리나라 시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딱히 뭐 대단한 모멘텀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나타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되게 아쉽지만 이렇게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지난주 우리나라 시장 전반적인 동향들을 좀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변하는 흐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수 관련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부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주중에 뭐 2차 전지 소재 섹터들 종목별로 등락 IT 뭐 종목별로 등락이지만 특별하게 추세적인 변화는 없었고, 의미가 있는 변화가 조금 시도됐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상승 시도 정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금요일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반도체에서 아주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결국 우리 시장도 추세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알파 중심의 시장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알파 중심은, 이 알파 시장이라는 것은 방산, 조선을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주부터 보게 되면 방산이나 조선 같은 경우에도 조금 수익률의 둔화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통해서 그나마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 알파 중심의 방산 조선에 쏠려 있잖아요. 이 외에 다른 종목군으로, 다른 알파 종목군으로의 상승세 확산이 나타나면 조금은 더 긍정적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금요일까지 우리나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파 장세의 확장은 없었던 거로 보여집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엔 제약바이오의 상승 확산이 조금은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게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운 수준인 것 같고요. 결국 그렇다면 우리나라 시장이 확실히 지난주에도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강한 부분은 분명합니다만 수익을 많이 주는 아주 긍정적인 시장이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이제 전체적인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를 놓고 보게 되면 지난주 미국 시장 대비 상대적 강세긴 했지만 굉장히 좁은 범위에서 그냥 좁은 범위의 등락만 있었던 상황이다라고 지수로도 그냥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가 전반적인 우리나라 시장 지난주의 동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지난주에 있었던 우리나라 시장의 세부 섹터의 좀 이슈들 말씀드려보고, 이건 다음 주까지 좀 영향이 있을 부분인 것 같으니까 다음 주까지 어떤 관점 좀 가져볼까,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반도체 섹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지수 관련 대형주 중에서 그나마 상승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이닉스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아주 대단한 상승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단기 한 3, 4일 정도 가파른 상승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또 이제 상승하게 된 날이 요 3월 12일 수요일부터인데, 요때는 실제로 하이닉스 혼자만 올랐던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같이 올랐었고,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도 같이 올랐었고, 이러면서 뭔가 반도체 변화가 있는 게 아니야? 일시적으로 그런 게 기대되기도 했던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3월 12일을 기점으로 해서 하이닉스가 왜 상승을 했을까? 요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1분기 하이닉스 실적이 예상은 좀 많이 걱정을 했었던 상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에서 지난 4분기보다 올해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매출액도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떨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 떨어지는 수준이 예상은 한 요 정도 수준이었다면 그거보다 좀 더 더 잘 나올 것 같다. 최소한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은, 쇼크는 나오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상승을 했고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상승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첫 번째는 하이닉스의 성장 모멘텀이라고 하는 HBM이 더 좋아지는 건가? 이쪽에서 이익이 더 많이 늘어나는 건가? 근데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1분기 하이닉스의 실적이 걱정만큼 나빠지진 않고 시장의 컨센서스 수준은 맞추어질 것 같다라고 예상한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레가시 반도체의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이닉스 혼자만 올랐던 게 아니라 반도체 전반에 상승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이제 대중국의 반도체 수요 증가라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결국은 그러면 이 부분은 정치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치 이슈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결국 이 부분은 정치 이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번 주에 어떻게든 결정이 날 것 같은 우리나라 정치 지형의 변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관세 협상 상황, 이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재결정돼야 되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 이제 분수령이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게 된다고 하면 대중국 관련한 주식들이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 반도체가 본격적인 변화 사항을 보여줄까? 이렇게 보면 조금 어려워요. 우리는 4월부터 미국과 관세 협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최악의 경우를 한번 가정을 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한테 요구를 하는 거죠. 중국한테 반도체 D램도 제대로 수출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매출의 한 축이 계속해서 좋아지지 못하는 거니까 좋아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러니 대중국 관련한 부분에서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관세 협상이 분명히 중심에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은 더 여유를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계속 이제 하이닉스의 실적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만일 대중국 반도체 수출 개선의 기대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렇다면 이거는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나타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주에 이제 GT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GTC는 이제 엔비디아가 개최하는 거죠. 근데 이 GTC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딱 생각하는 건, GTC가 있으면 엔비디아가 변하고, 엔비디아가 변하면 우리나라 하이닉스 한미반도체도 변할까? 뭐 요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미국 증시 전체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니까 섣부르게 뭔가 판단하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요 GTC 일정은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날 이제 웨이모가 자율주행에 관련한 이야기들을 연설을 할 예정이고요. 둘째 날 리비안이 배터리 효율 개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이 알려졌는데 3월 20일 마지막 날은 양자데이라고 해서, 양자의 날이라고 해서 양자 컴퓨팅과 AI의 융합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연설 주제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요게 하나씩 보면 다 우리나라하고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특히 이번 GTC 같은 경우 주요 주제가 자율 AI, 가속 컴퓨팅, 양자거든요. 그러면 요럴 때 이제 우리나라 중소형주들이 이거 관련해서 이렇게 잘 튀죠. 궁극적인 추세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한 종목들이 또 테마를 만들어내면서 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로봇, 뭐 배터리, 그리고 양자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 일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은 좀 체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대신 이제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말 궁극적인 변화의 부분이다 라고까지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야 되는데, 보통 이런 박람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컨퍼런스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중소형주가 움직이게 될 경우에는 궁극적인 변화보다는 일시적인 변화, 일시적인 흐름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까지 너무 지나치게 큰 기대를 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지금 가장 앞서 있는 섹터가 뭘까라고 하면 단연코 이제 방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 방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경영 환경이 좋은 거죠.
트럼프 정부의 대외 정책 따라서 그냥 산업 환경이 저절로 좋아지고 있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최근에는 특히나 이제 유럽의 방위비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방산의 모멘텀들이 형성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기본적으로 유럽의 방위비 목표는 GDP 대비해서 2%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왼쪽 표가 각 나라별로 나토 국가의 GDP 대비해서 방위비 편성 비율을 그래프로 그려놓은 건데요. 보시면 유럽의 기존 방위비 목표가 2%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보면 크로아티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벨기에, 스페인 같은 나라는 유럽 방위비 목표인 GDP 2%도 지출하지 않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 좀 여력이 더 있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이제 트럼프 정부는 나토로 하여금 GDP의 5%까지 방위비를 지출해 달라, 방위비를 증액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 표에서 맨 위에 있는 나라가 폴란드거든요. 이제 폴란드가 우리나라 이제 무기 많이 사는 나라잖아요. 근데 폴란드조차도 4.12%예요. GDP 대비해서 방위비 지출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요구하는 5%에는 아직까지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주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많은 국가들이 한 대충 이쯤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방산업종한테는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좋은 생각까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유럽 증시가 강하잖아요. 근데 이 유럽 증시가 강한 게 방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유럽의 방산 기업들이 그동안 보면은 너무 미국의 무기 체계에 의존을 하다 보니 생산 라인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위비를 직접적으로 올린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유럽의 방산에서 자체적인 생산을 통해서 방위비 증액이 유럽 내에서 감당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트럼프가 미국의 방산 기업이랑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방산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충분히 일리 있는 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제일 핵심은 뭘까? 방산주 주가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이 방산주 주가에 도대체 이런 모든 환경들이 얼마만큼 반영되어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누구도 알 수 없죠. 미지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은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요 정도로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미 우리나라 방산주에는 상당 부분의 미래들, 긍정적인 전망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식 투자자 입장이니까 이런 낙관적인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모든 주식을 앞으로 계속해서 좋게만 바라볼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은 시니컬하게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제가 이렇게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방산의 환경 자체가 좋으니 이건 이미 주가에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거로 가정을 해서 이후에 그런 방산주가 더 좋아지려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수준을 최소한 만족시켜주거나 그 이상의 실적, 그 이상의 수주, 그 이상의 계약을 보여줘야 방산주의 주가 상승세가 탄력이 둔화되지 않고 계속 전개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이고 조금은 시니컬한 생각인 건 분명히 압니다만 어차피 우리는 좀 위험 관리가 더 우선이니까 주식 투자에서는 항상 내가 잘못될 경우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니까 이 부분은 너무 제가 이렇게 지금 좋은 영역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에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이건 아마 다 알 거다. 주가에도 다 반영이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 이걸 뛰어넘는 뭔가의 실적, 뛰어넘는 추가적인 계약, 뛰어넘는 추가적인 수주 이런 게 필요하다. 요렇게까지 좀 생각을 해두시면 위험 관리도 더 적절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조선인데요. 최근에 보면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방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퍼포먼스가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엔진 쪽이 조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가 이제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산업이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숙련된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한 국가라고 합니다. 조선만 보면. 그래서 조선 입장에서는 도크를 새롭게 만든다든지 하는 이런 캐파 증설이 사실상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반대로 엔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도 계속해서 우리나라 엔진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 전체 배를 만드는 도크 같은 거를 건설하는 이쪽 이 조선업보다는 캐파 증설이 훨씬 더 강하게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엔진에 대한 수요는 왜 늘어나는 걸까? 라고 보면 이거는 우리나라 엔진에 대해서 중국의 수요가 드라마틱하게 급작스럽게 좋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왼쪽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조선 엔진 업종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주 잔고에서도 중국 비중이 50%를 넘어가는 하나 엔진 같은 기업들도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좋죠. 근데 좋은데 이거 또 중국이잖아요. 결국은 중국 부분은 항상 정치 이슈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 구조가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 엔진 업종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사실 관세 협상을 통해서 반도체보다는 조금은 주요도에서 이 조선 엔진 쪽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조금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낫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 조선 업종 같은 경우 특히 엔진 쪽 관심을 가져서 볼 만한 영역이긴 하지만 결국 이번 주에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어떻게,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뀔지를 보면서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볼 건지, 아니면 기대가 있고 실제로 좋아지는 부분은 있지만 약간은 평가절하해서 봐야 될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은 화장품 ODM 업종인데요. 지난주부터 보면은 화장품 ODM 업종들도 시장에 좀 관심 영역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한한령이 풀린 거나 뭐 이런 특별한 모멘텀의 변화는 없지만 실적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 한한령까지 해제된다고 하면 이 실적이 더 좋아질 기대 요인은 강화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화장품 ODM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제가 테마파크에서 전신영증권 화장품 애널리스트인 신수영 과장님, 우리 찐생이죠. 이분과 이제 나눈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신 분 계시다면 그거 한번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것 역시 결국은 중국 쪽, 대중국 소비 쪽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결정될 우리나라 정치 이슈에 따라서 그 흐름은 결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실은 저는 정치 구조의 변화가 지난주에 나타날 거라고, 지난주에 결정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엔터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내내 조정의 폭이 좀 큰 상황이었었는데, 엔터 미디어 업종까지 마찬가지로 해서 화장품, 엔터 미디어 전형적인 대중국 소비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이런 종목들도 이번 주 정치구조 변화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게 될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점검 포인트하고 투자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이제 반전 나오면 좋겠죠. 우리가 이제 미국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이 반전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입장에서만 생각을 해보면 미국 증시 반전의 여부는 사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금요일 날의 흐름에서 본격적인 반전을 단정할 수 없는 단계고, 그 전까지도 우리나라한테 주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크게 의식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증시 리스크가 겉면으로 보면은 리세션 리스크, 경기 침체 리스크가 있고, 안으로 보면 주도주 위험이 있는데, 겉면에 보이는 이 리세션 위험은 우리나라하고 직결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 리세션 위험이 실제로 지난주에는 그렇게 크게 강화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이 리세션 위험을 얼만큼 덜어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실마리는 일단 FOMC에서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FOMC는
특별히 금리 결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FOMC는 아닙니다만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저녁에 필살기를 통해서 FOMC 프리뷰를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있고요. 이거는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이거야 뭐 여러분들 제가 말씀 굳이 안 드리더라도 주목하고 계실 이벤트니까 이번 주 반도체가 아주 극단으로 생각하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상승 개연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기까지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 주 저는 계속 앞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시장 최대 관전 포인트는 결국은 지난주에 했을 때 조금 이번 주로 옮겨오게 되는 정치적 불확실성의 해소 여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앞서 제가 이제 일부러 그런 종목들만 말씀드린 건 아닌데, 제 눈에 들어오는 종목들만 이렇게 쭉 보다 보니 그런 종목들 하나하나가 방산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다 대중국 수요와 관련되어 있는 대중국 관련 주식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고, 그런 종목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시장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 구조가,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한다면, 조기 대선 결정을 통해서 바뀐다고 하면 이 관련한 대중국 관련한 주식들의 단기 움직임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좀 수익을 낼 기회도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도 여기에 해당한다 생각할 수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좀 뒷단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결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가장 핫한 아이템이 될 거라고, 핫한 이슈가 될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를 미국은 아주 직접적으로 제어하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뒷단에 대중국 움직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도체가 가장 뒷단에 움직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텐데, 그래도 또 모르잖아요. 만약에 이제 반도체가 선도적으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가 움직이게 될 경우에 정말 대중국 플레이를 통해서 움직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게 아니라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에 GTC도 있잖아요. 그리고 GTC를 통해서 엔비디아에서 의미 있는 변화가 나오면서 HBM, 하이닉스도 요번에 뭔가 발표한다고 하니까요. 그 GTC를 통해서요. 하이닉스가 의미 있는 변화가 있고, 뭐 요런 쪽에 HBM을 중심으로 한 성장의 포인트가 반도체 랠리의 중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여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삼성전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뚜렷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즉 삼성전자가 중심이면 대중국, 하이닉스가 중심이면 GTC, 반도체가 움직인다면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GTC가 있으니까 중소형주 중에서는 뭐 배터리는 중소형주가 아니지만 배터리, 로봇, 그리고 뭐 양자 관련한 주식들도 일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진짜 초단타의 영역에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정도가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번 주의 점검 포인트이고요. 이번 주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부 정치적 이슈 해결, 이게 가장 주목거리입니다. 근데 이게 뭔가 의미 있는 변화를 한다고 해서 아직까지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상황까지는 예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뀐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매크로 펀더멘탈이 드라마틱하게 바뀔 거로 예상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아직까지 미국이랑 관세 협상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그나마 가장 공격적으로 본다면 반도체 중심의 랠리 정도, 이건데요.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가장 뒷단에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그냥 선제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좀 확인이 필요한 과정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전히 그냥 알파 장세의 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의 정치 지형이 바뀐다고 했을 때는 대중국 관련주로 알파 장세의 종목들이 확장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고, 만약에 그런 흐름이 있으면 거기에는 조금 동참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일 시황을 제가 하지 않으면서
확실히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물리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보다는 보다 더 조금 디테일한 이야기들을 더 다채롭게 많이 말씀드릴 수 있었던 오늘인 것 같고, 제 고민도 더 깊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매일매일 여러분을 뵙지 못하는 게 저로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지만 오히려 더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이야기를 더 드릴 수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뭐 요거 자체가 만족스럽지 않다, 뭔가 또 바뀌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질책해 주시고 의견 주시면 제가 또 상황에 맞춰서 잘 적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찐쌤 김진이고요. 남은 일요일 충분히 잘 쉬시고 오늘 한 주 우리 찐생 여러분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찐생 여러분, 이번 주도 화이팅입니다.